그러나 결투는 결투일 뿐 양자 사이에 두 번 다시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인간이 이기든 곰이 이기든 커뮤니케이션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주 본다는 것은 대칭적이지만 이 결투는 사냥 현장에서 사냥꾼과 곰이 대치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곰은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고기나 털 가죽을 선물하기 위해서 한순간의 고통을 참으며 인간 앞에 나타나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곰은 물의 어머니인 물고기와 인간이 관계를 가짐으로써 태어난 비정상적인 아이를 지상으로부터 소멸시키기 위해서, 즉 범고래의 수중에 보관되어 있는 가공할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인 칼을 손에 넣어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비대칭을 끌어들인 이 비정상적인 아이의 존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를테면 자폭에 가까운 결투에 임하고 있는 셈입니다. 리브이족의 신화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곰이 공격해오면 물의 어머니의 아들은 재빨리 물러서서 칼을 뽑으려고 했지만 칼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덤벼들어 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곰은 그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죽었고 물의 어머니의 아들은 곰 아래에 깔린 채로 죽었다. 고도의 무기나 개발 기술이 자연의 세계에 초래한 비극적인 비대칭의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력으로는 인간에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폭밖에 없었습니다. 자폭. 인간에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곰이 선택한 것은 자폭. 그 정도의 희생을 치러도 이미 싹튼 불행의 원인인 비대칭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신화에는 오늘날의 세계가 빠져있는 딜레마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신화의 예언력을 다시 한번 의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화와 철학. 신화에 의하면 이런 신화들을 통해서 북방의 수련민들은 일종의 기술론을 이야기합니다. 철제 무기의 사용이 확산되면 아직 돌을 무기로 사용하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사태가 인간과 자연 관계에 발생합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대칭성, 그것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칭성에 결정적인 붕괴가 일어나 돌이킬 수 없는 비대칭 관계가 주위를 완전히 뒤덮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인간과 자연 상호 간에 싹터 있던 증여 관계가 붕괴되어 자연이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부를 가져다 주지 않게 되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거나 자연에 도발하지 않으면 생존에 필요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의 어머니인 물고기와 인간의 관계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중세계의 어머니를 개발하는 요령에 의해 아이를 만든 셈인데, 이 아이는 철을 만드는 기술에 의한 제품을 사용해서 자연을 향해 난폭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외경심을 갖고 자연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발에 의해 상대방의 기분을 혼란시키거나 느닷없이 얼굴을 칼로 긋는다. 개발에 의해 상대방의 의지나 소망을 짓밟는 피조 이상의 대량 학살을 자행한다 등의 행위를 태연하게 저지르는 인간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지금의 인간들이네. 근대의 기술은 자연과 우애로 가득 찬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우애로 가득 찬 커뮤니케이션. 도발에 의해 자연이 내장하고 있는 불을 도발. 손에 넣으려 한다고 수련민은 생각했는데 그들의 이런 기술론은 20세기의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기술론을 상기시킵니다. 하이데거는 근대 기술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어의 테크놀로지는 그리스어의 테크네와 로고스가 결합한 것으로 테크네와 로고스. 포이에시스라는 말과 대비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이에시스는 자연스럽게 꽃이 피기 시작하듯 자연이 안에 숨기고 있는 풍부한 어떤 것을 밖으로 꺼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이에시스. 그런 풍부한 어떤 것과 마주치게 된 인간은 마치 자연이 주는 선물인 것처럼 조금도 무리하지 않고 그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테크네는 자연 속에 숨어있는 풍부한 어떤 것을 도발에 의해 일으켜 세운 다음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위산을 깨서 철광석을 캐내거나 철광석에 고열을 가해 순도가 높은 철을 만들려는 행위 같은 것이 테크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자연의 내부에 숨겨져 있는 풍부한 어떤 것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의미에서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지만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포이에시스는 자발적이며 증오의 성격이 강하지만 포이에시스. 포이에시스는 자발적이며 칭의의 성격이 강하지만 테크네는 도발적이고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교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도발적이고 의미 부과, 교환적. 포이에시스와 테크네. 하이데거는 근대에 들어서 기술이 단숨에 테크네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자연을 커뮤니케이션의 상대가 아니라 개발을 위한 대상물로 보게 된 것에 강한 위기감을 표명했습니다. 과학적 이해나 산업 개발을 위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자연은 입을 다문 채 인간을 향해 스스로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폐쇄된 상태의 상대를 향해 과학이나 산업은 온갖 형태의 도발이나 공격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를 열고자 노력했습니다. 해안에서 가자미와 관계를 가진 인간이 사용했던 방법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그런 과학적 인식이나 산업적인 이익을 위해 조명을 받게 된 것은 자연이 내장하고 있는 진정한 불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20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기술사회 한가운데서 사고한 것과 곰이나 연어, 고래를 상대하며 원시적인 수준의 기술밖에 갖지 못한 채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던 사냥꾼들이 신화를 통해 사고한 것이 이토록 깊은 레벨에서 서로 공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상당한 놀라움을 느낍니다. 오늘날의 학문은 신화와 철학을 엄격하게 구별해 철학의 지적인 우위를 정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무지에 근거한 하나의 편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신화의 인식에서는 깊은 진실이 느껴집니다. 왕이 되지 않은 수장, 국가를 거부했다는 거지. 수장제 국가는 국가가 아닌 거지. 곰으로서의 샤먼.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삼촌한테 받은 곰 인형을 무척 소중히 여겼습니다. 선물. 그 봉제 인형 곰의 부드러운 털의 감촉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불안할 때나 슬퍼서 견딜 수가 없을 때면 항상 그 곰을 끌어안거나 어루만지거나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털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불안이나 슬픔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테디베어는 지금도 대단한 인기 상품이 히트 상품입니다.
동물 인형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불안한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능력이 있어서 곰을 능가하는 동물은 없을 거라는 것이 제가 체험의 근거에 내린 결론입니다. 봉제 인형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민화에 등장하는 현자처럼 지혜로운 곰이나 아메리카 인디언의 신화에 등장하는 곰을 보고 있으면 곰에게는 엄청난 치유 능력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곰에게는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것을 마음이나 몸의 균형에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때는 자연이 갖고 있는 치유 능력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식물로부터 채취한 약을 먹거나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거나 혹은 땅에 몸을 갖다 대거나 해서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연에는 이상이 생긴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위대한 치유 능력이 있으며 특히 곰은 그런 능력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곰인형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이런 감각과 사고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곰은 자연계의 위대한 치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은 샤먼이며 샤먼은 곧 곰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북방 세계에는 샤먼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활약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병약했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거나 제6감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여하튼 범상치 않은 아이가 샤먼에게 발탁되어 제자가 됩니다. 그렇지. 북방 세계에는 샤먼이라 불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어릴 적부터 병약, 정신적 불안정, 제6감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범상치 않은 아이가 샤먼에 발탁됐구나. 이 비정상성이 사회의 한 자리를 정상적으로 차지할 그걸 허가하는 거지. 비정상성도 하나의 정상성으로 차지할 수 있는 샤먼의 위치로서 샤먼이 되기 위한 훈련은 매우 혹독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정신기술을 사용해서 망자의 나라로 내려가기도 하고 동물들의 왕국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샤먼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공으로 나아가 앞으로 인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생명활동을 관장하고 있는 수호의 정령들이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내려가 치료법을 알아옵니다. 치료법. 샤먼은 그런 곰과 매우 유사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샤먼. 겨울 동안에 곰은 대지에 판 구덩이나 동굴에서 기나긴 겨울잠을 잡니다. 많은 꿈도 꿉니다. 꿈은 종종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고 있는 동물의 의식이 그때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된 드림 타임, 꿈속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곰은 겨울잠을 자는 동안 그런 꿈속의 시간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곰은 동물 세계의 샤먼인 셈입니다. 곰은 고독을 사랑하는 동물입니다. 이 점도 샤먼과 매우 비슷합니다. 샤먼이 될 사람은 무리에 섞여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가처럼 연설을 하거나 가족 생활을 즐기거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기를 좋아하고 인생을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고통스러운 체험을 떠맡으려고 멋있네. 샤먼 멋있어. 내가 약간 샤먼 체질이지. 떠맡으려고 하는 고독과 고난을 사랑하는 기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은 샤먼에게만 보입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의 힘이나 지식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의 무력함으로 인해 열리게 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것도 멋있어. 현실 세계의 힘이나 지식이 아닌 현실 세계의 무력함으로 인해 열리게 되는 지혜. 이니시에이션의 방법. 샤먼이 되기 위한 시련, 즉 이니시에이션. 샤먼이 되기 위한 시련은 곰의 행동 양식과 매우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샤먼 지방생은 곰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겨울잠을 자야 합니다. 20세기 초엽의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이누이트들과 생활과 모험을 함께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수렵 기술, 신화를 통해 표현되는 사상 등을 상세히 연구해서 멋진 문장으로 기록한 덴마크 인류학자인 라스무센은 이
이누이트의 뛰어난 샤머닌 이그주가르 주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샤머니 데려가 있을 때 나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두 가지 고통을 견디고자 했다. 즉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이 그것이다. 처음 닷새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여섯째 되던 날은 뜨거운 물을 딱 한 모금 마시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로부터 또다시 보름 동안 단식을 하고 16일째 뜨거운 물을 딱 한 모금 마셨다. 그로부터 또다시 열흘 동안 단식을 한 후에야 마침내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 조금도 부정타지 않은 음식만 먹어야 했다. 이런 정갈한 음식만으로 5달을 지냈다. 그 과정이 끝나면 그로부터 5달 동안은 뭐든지 먹어도 괜찮았다. 그러나 그 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는 인간에게는 가장 위험한 음식으로서 금지되었던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했다. 내 선생님은 아내의 아버지인 페르카나크였다. 페르카나크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작은 얼음집을 지었다. 그 얼음집은 겨우 쪼그리고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무척 작았다. 추위를 견뎌내기 위한 모피 친구는 없었고 겨우 방석으로 사용할 아주 작은 카리브, 북아메리카에 사는 사슴, 카리브 가죽만을 받았다. 내가 할 일은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얼음집이 지어진 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장소였다. 페르카나크는 썰매를 타고 가서 얼음집을 짓기에 적당한 장소에 도착하자 썰매를 멈추고 얼음집을 짓기 시작했다. 얼음집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혼자서 꼼짝 않고 눈 위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곳에 머무는 자는 주위에 발자국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페르카나크는 상당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발자국 때문에 업어서 얼음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했다. 훈련은 한겨울에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는 움직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몸을 눕힐 수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지쳐서 이제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지난 30일째에 드디어 나를 도와줄 정령이 나타났다. 귀엽고 아름다운 정령이었다. 3달이 하늘에 떠올랐다. 그 크기는 우리가 마을을 떠날 때와 비슷했다. 그러자 페르카나크가 작은 썰매를 타고 와서 얼음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멈췄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빠진 상태여서 일어설 힘도 없었다. 겨우 일어선다 해도 2발로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페르카나크는 나를 얼음집에서 끌어내 썰매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서 썰매에 묶어 집까지 데리고 갔다. 그러자 그야말로 완전히 쇠약해져 손과 발, 몸의 혈관까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오라든 장을 펴기 위해 소량의 음식밖에 먹을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몸을 정화시키기 위해 먹을 것을 받았다. 마침내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을 무렵에야 마을의 샤먼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마을의 샤먼. 이웃 마을이나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까지 아픈 사람을 낫게 해달라거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점쳐달라거나 하며 묻는 사람이 점점 많이 찾아왔다. 어느 날 나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렸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는 텐트와 얼음집을 버리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혼자 살기로 했다.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노래를 불러야만 했다. 기분 좋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혜를 구하기 위한 옛날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매우 힘들고 고생스러웠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방법이 시베리아나 아메리카 인디언의 세계와 같이 문화나 사회의 구조가 다른 장소에서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행해졌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의 신비주의적 전통이 행해지고 있는 곳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저도 티베트 불교도 밑에서 이와 유사한 훈련을 체험한 적이 있으므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 보편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나는 그것이 아주 오래전, 즉 아마도 구석기 시대 이후의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의 원천과의 접촉이 가능했던 샤먼 지망생은 동면 중의 곰과 마찬가지로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때로는 곰이 손에 묻은 꿀을 앓듯이 소량의 정갈한 식사만 하게 된다.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정신 상태로 자신을 도와줄 정령을 기다립니다. 꿈속에서 기다리는 거라고 해도 좋겠지요. 그는 꿈을 꾸는 듯한 상태에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는 걸 실감할 때부터 샤먼 지망생은 진정한 샤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곰과 동일한 능력을 갖춤으로써 샤먼이 되었다고 해도 좋겠지요. 샤먼은 곰으로의 변신이 가능한 인간입니다. 곰으로의 변신이 가능한 샤먼. 실제로 샤먼은 온몸에 곰의 털가죽을 걸치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샤먼은 동물의 정령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고는 따라갈 수도 따라잡을 수도 없는 힘과 속도로 이루어져 있는 영역이므로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위험한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곰의 털가죽을 입은 샤먼. 그러나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병의 원인을 파악할 수도 없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예측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샤먼에게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을 의뢰하였습니다. 샤먼도 사람들의 소망에 부응의 고통을 참으며 자신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고 자신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도전을 스스로에게 부과했습니다. 고통을 잘 참아내 난관을 극복한 샤먼에게는 어딘가 숭고한 자기희생의 정신이 느낄 정도입니다.